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나 최입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별관 7층 753호. 오늘 아침 오전 9시 17분, 제 책상 모니터에 붉은 경고창이 떴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죠. 한국 취약성 감사, 시한 72시간. 저는 NASA와 국방부를 오가는 우주감시 데이터 분석가예요. 위성과 사이버 방어를 숫자로 읽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보는 달랐어요. 의회 국방위원회와 사이버 사령부가 합동으로 밀어붙인 특별 점검이었죠. 표면상 명분은 인도- 태평양 방어 강화였습니다. 실제론 예산 확보와 영향력 유지를 위한 정치 싸움이었어요. 창 너머로 보이는 포토맥 강은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공기는 달랐어요. 랜돌프 밀러 자문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58세 백발 검은 양복.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한국은 우리 우주와 사이버 방어에서 가장 약한 고리다. 이번 점검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화면에 뜬 슬라이드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위험 요인. 저는 손가락 끝으로 펜을 톡톡 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사실 저도 한국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2019년 제가 박사과정을 밟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통신기업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죠. 저는 위성 데이터 처리 방법을 공유했어요. 6개월 뒤 그들은 제 아이디어를 거의 그대로 베낀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학회에서 제 이름은 사라졌죠. 그때부터였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상업용은 강해도 군사용은 약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밀러 자문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72시간 내 한국 우주 사이버 방어 전면 점검. 제 역할은 명확했어요. 점검단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약점을 찾아내는 것.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자료가 있었어요. 과거 한국군 네트워크 해킹 시도, 전력망 공격 기록, 위성통신 끊김 사례들이었죠. 이 자료들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한국이 얼마나 취약한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육군 사이버 작전팀 장교가 들어왔어요. 그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밀러 자문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죠. 테스트? 뭘? 장교가 화면을 넘겼어요. 48시간 합동훈련. 한국은 자신들의 전력망과 위성을 전부 열어놓고 미국이 실전처럼 공격해보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방어해 보이겠다는 거였죠. 밀러는 비웃었습니다. 좋아. 스스로 무너지고 싶다면 말릴 이유가 없지.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은 축축했어요. 왠지 모를 불안이 스쳤죠. 저는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 이름이 떠 있었어요. 박세윤 천리안 위성지상국 엔지니어. 그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말 대신 48시간 실전으로 보시죠.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오전 10시 34분에 햇빛이 쏟아졌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했어요. 72시간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한국은 버티지 못할 거야. 그 확신이 저를 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키웠죠. 만약 틀렸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틀릴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한쪽엔 한국 지도가 떠 있었어요. 대전지상국, 제주 백업센터, 서울통합관제소. 세 곳이 붉은 점으로 표시됐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가정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전력망 반응이 느리고 위성 연결이 자주 끊기고 암호 방어가 약할 거라는 전제였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한국은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노트에 옮겼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11분이었습니다. 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떴어요. 발신자는 박세윤이었습니다. 제목은 테스트 계획서.
첨부 파일을 열자 32페이지 분량의 기술 문서가 나왔죠. 저는 훑어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전력망 구조, 위성 운영 방법, 암호 시스템 설계도까지 모든 게 구체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소를 지웠습니다. 서류는 그럴듯해. 실전은 다르겠지.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계획서 확인했습니다. 48시간 테스트 동의합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고 사무실엔 형광등 불빛만 남았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72시간 중 12시간이 흘렀어요. 제 앞엔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한국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박세윤의 메시지가 자꾸 떠올랐어요. 말 대신 48시간 실전으로 보시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요. 다음날 아침 오전 7시 30분, 저는 펜타곤 지하 3층 사이버 작전 센터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24시간 가동되는 미국의 디지털 방어 심장부였죠. 천장까지 이어진 스크린 12개가 벽을 가득 채웠어요. 각 화면엔 세계 지도와 실시간 사이버 위협 지표가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는 날이었죠. 회의 테이블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밀러 자문관, 육군 사이버 작전 팀장, 해군 정보부 대령, 그리고 CIA 기술 분석관까지 모두 한국을 평가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엔 제가 어제 정리한 자료가 떠 있었죠. 한국의 취약점을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밀러 자문관이 입을 열었어요. 자, 시작하지. 최 박사, 어제 분석한 내용을 브리핑해 주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국군 사이버 방어 체계.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어는 세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력망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둘째, 위성 연결이 자주 끊깁니다. 셋째, 암호 방어 시스템이 구식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대로라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18년 한국전력공사 해킹 시도 때 방어 반응이 3초 이상 지연됐습니다. 2020년엔 군 위성통신이 북한 전파 방해로 17분간 두절됐고요. 2022년엔 국방부 내부망이 뚫렸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모두 한국의 실패 사례들이었습니다. CIA 분석관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번 48시간 테스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은 우리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겁니다. 최대 6시간이면 주요 시스템이 마비될 거예요. 밀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좋아. 그럼 우리가 이길 거란 얘기군. 하지만 해군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32페이지짜리 계획서를 보낸 건 뭔가 준비가 돼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류상으론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제가 2019년에 한국 기업과 일해본 경험으로는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데 능합니다. 제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자판기 커피를 뽑았어요. 뜨거운 종이컵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죠. 72시간 중 이미 24시간이 지났어요. 앞으로 48시간 뒤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한국은 무너질 거고 제 분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제 대학 동기 제니퍼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었죠. 아리아나, 한국 테스트 소식 들었어. 내 분석 맞을 거야. 1987년 자료 봤는데 그때 한국은 정말 약했거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후 1시 저는 다시 사이버 작전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어요. CNN, 폭스뉴스,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밀러 자문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은 우리 없이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밀러가 자신있게 대답했죠. 1987년 자료를 보십시오. 당시 한국은 우리 기술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본질은 같습니다. 상업용 기술은 발전했지만 군사용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뒤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동의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브리핑이 끝나고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모니터엔 새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박세윤. 제목은 간단했어요. 내일 오전 9시 테스트 시작.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더 간결했죠. 준비됐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전부 열어놓을 테니 마음껏 공격하십시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의 말투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기댔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박세윤은 이렇게 자신 있을까?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 한국은 약해. 저녁 7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아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미 국방부가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을 의심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 없이는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한국은 과연 이번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답은 뻔했으니까요. 밤 11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한국은 무너지고 제 분석은 인정받겠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박세윤의 메시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마음껏 공격하십시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자신감이 제 확신을 흔들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누가 옳은지.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저는 사이버 작전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10명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레드팀 공격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각자 노트북 앞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한국의 시스템을 공격하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밀러 자문관이 중앙 모니터 앞에 섰어요. 오늘 오전 9시부터 48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의 모든 방어 시스템을 테스트한다. 전력망, 위성통신, 암호 체계 전부 다. 제한 없이 공격하라. 레드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공격 강도는 어느 수준까지입니까? 밀러가 단호하게 답했죠. 실전 수준이다. 우리가 진짜 적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밀어붙여라.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세 대가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왼쪽은 한국 시스템 상태, 가운데는 공격 현황, 오른쪽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제 역할은 공격 결과를 해석하고 약점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오전 8시 50분. 큰 스크린에 화상회의 창이 떴어요. 한국 대전 지상국이었습니다. 박세윤이 화면에 나타났죠. 그는 흰색 셔츠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뒤로 거대한 관제실이 보였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와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세윤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우리 전력망, 디지털 트윈, 위성 8기, 지상국 3곳 모두 접속 가능하게 열어놨습니다. 언제든 시작하십시오. 밀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지. 오전 9시 정각. 레드 팀장이 키보드를 쳤습니다. 공격이 시작됐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초당 공격 횟수, 패킷 전송량, 침투 시도 건수.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첫 10분은 조용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공격을 흡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무너질 거라고요. 과거 데이터가 그걸 보여줬으니까요. 오전 9시 27분. 레드팀 부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전력망 방화벽 첫 번째 레이어 돌파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한국 전력망 외곽 방어선 하나가 뚫렸습니다. 예상대로였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 측 반응이 너무 빨랐습니다. 불과 3초 만에 구멍을 막았어요. 레드 팀장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번엔 위성통신을 겨냥했죠. 신호방해, 데이터 스푸핑, 주파수 재민까지 동원했어요. 화면엔 공격 코드가 쏟아졌습니다. 오전 10시 12분. 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 위성 8기가 계속 위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이요.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위성들이 궤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어요. 신호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CIA 분석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게 뭐죠? 위성이 저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나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놀라웠어요. 한국은 8기 위성을 7분 만에 재배치했습니다. 지상국 3곳이 자동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끊김을 막고 있었어요. 밀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계속 밀어붙여라. 더 강하게. 레드팀은 공격 강도를 올렸어요. 이번엔 동시다발 공격이었습니다. 전력망, 위성, 암호 시스템을 한꺼번에 때렸죠.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줄지어 떴습니다. 오전 11시 38분.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한국 시스템은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력망은 공격을 감지하자마자 해당 구역을 격리했어요. 마치 문어가 다리 하나를 자르듯이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박세윤이 화면에서 말했어요. 지금 우리 시스템이 초당 1024건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율은 99% 이상 유지 중입니다. 밀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점심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예측한 것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6시간 안에 무너져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3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해군 대령이 제게 물었어요. 최 박사, 이거 정상입니까? 예측과 다른데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곧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오후 2시 15분. 레드팀은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양자 암호 시스템 공격이었죠. 이건 가장 어려운 방어 영역이었어요. 한국이 여기서 무너질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공격이 시작됐어요. 암호를 훔치려는 시도, 통신 중간에 끼어들기, 심지어 양자 신호까지 교란했습니다. 레드팀원 12명이 동시에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마다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공격 성공률 0.1%, 0.3%, 0.5%. 숫자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공격이 들어오는 순간 암호를 바꿔버렸어요. 마치 문 하나가 뚫리면 즉시 새 문으로 교체하는 것처럼요. 1초에 10번도 넘게 바뀌었습니다. 레드 팀원들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박세윤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공격이 감지되면 즉시 암호를 바꿉니다. 1조 번 이상 조합 가능한 암호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죠. 뚫으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제 예측이 틀렸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했어요. 너무 강했습니다. 오후 4시. 밀러가 휴식을 선언했어요. 레드 팀원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제니퍼였습니다. 어때? 한국 무너졌어? 저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밀러가 제 옆에 섰어요. 최 박사, 당신 분석이 틀렸소.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 데이터만 봤습니다. 밀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와 데이터만으론 이해할 수 없어요.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내일 한국으로 가시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시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됐어요. 그때의 배신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시간 비행 끝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초여름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군 연락장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최 박사님 환영합니다. 바로 대전 지상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도로, 빠르게 달리는 차들. 2019년에 봤던 것과는 달라 보였어요. 아니, 제가 달라진 건지도 몰랐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1시간 30분쯤 지났을까요? 대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시내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는 외곽 상기슭으로 향했죠. 철조망이 둘러쳐진 시설이 나타났어요. 입구엔 경비병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문을 거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보였어요. 차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깊이 50m쯤 됐을까요?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어요. 두께가 30cm는 돼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넓었어요. 축구장 2개는 될 것 같았습니다. 천장은 높고 벽은 콘크리트와 강철로 덮여 있었죠. 수십 개의 서버 렉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이 윙윙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박세윤이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흰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대전주 지상국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규모가 크네요. 박세윤이 걸음을 옮겼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관제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도를 지나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관제실이었어요. 3단으로 된 책상에 30명 넘는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쪽 벽면엔 가로 15m짜리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위성 8기의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박세윤이 설명했습니다. 저 위성들이 지금 한반도 상공을 돌고 있습니다. 7분마다 배치를 바꿔서 신호 끊김을 막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위성들이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어제 우리 공격 때 본 거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죠? 박세윤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미리 계산해둔 궤도 패턴이 500가지 있습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AI가 최적 패턴을 선택해서 즉시 적용하죠. 지상국 3곳이 협력하면 신호 끊김 시간은 0초입니다. 저는 숫자를 떠올렸어요. 0초. 완벽한 연결이었습니다. 박세윤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이제 전력망 통제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방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컸어요. 엔지니어 10명이 각자 화면을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엔 한국 지도가 떠 있었어요. 수천 개의 점들이 깜빡였습니다. 전력망 노드들이었죠. 한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쳤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어요. 서울 지역이 보였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깜빡였어요. 박세윤이 말했습니다. 저기 강남구 논현동. 방금 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고 해당 구역을 격리했어요. 2초 만에요. 저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빨간 점 주변에 파란 선이 그어졌어요. 격리 완료. 다른 지역은 멀쩡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격했을 때도 이렇게 막았나요? 박세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초당 1024건 공격이 들어왔지만 시스템이 하나하나 막아냈습니다. 뚫린 건 0.3%였어요. 0.3%. 제 예측은 68%였습니다. 200배 이상 차이였죠. 저는 물었어요. 그럼 전력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박세윤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 147곳에 분산돼 있어요. 하나가 죽으면 0.5초 안에 다른 곳이 대신합니다. 147곳, 0.5초. 저는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오후 4시 30분. 박세윤이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습니다. 영하 5도쯤 됐을까요? 서버 냉각 구역이었어요. 여기가 암호 시스템 서버입니다. 거대한 검은색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LED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마치 심장 박동처럼요. 박세윤이 서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양자 암호 생성기입니다. 1초에 100만 개의 암호를 만들어냅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즉시 새 암호로 바꾸죠. 저는 서버에 다가갔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읽을 수 없을 만큼 빨랐어요. 어제 우리 공격 때 암호를 몇 번이나 바꿨나요? 박세윤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7시간 동안 2847번 바꿨습니다. 평균 9초마다 한 번씩이에요. 2847번.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나요? 박세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우리는 혼자 서야 한다는 걸 압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조용히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혼자 서야 한다. 의지할 곳이 없다. 제 편견이 흔들렸어요. 오후 6시. 박세윤이 마지막 장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더 깊이 내려갔어요. 지하 80m.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비상지휘소입니다. 벙커였어요. 천장은 3m 두께의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벽엔 통신 장비가 빼곡했어요. 중앙엔 회의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로 스크린 20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세윤이 말했습니다. 전쟁이 나도 여기선 72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물, 식량, 전력 모두 자급자족 가능해요. 위성 통제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72시간. 미국이 한국에게 준 시간과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박세윤이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과거만 보고 현재를 무시했어요. 박세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조용히 일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조용히? 박세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10년 동안요.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10년. 저는 그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조용히 묵묵히 준비해왔던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대전지상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세윤과 그의 팀원 5명이 함께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태블릿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박세윤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실제 훈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레드팀이 시스템을 공격합니다. 실전과 똑같은 수준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본 시설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지하 50m 서버실, 147곳 백업 시스템, 2847번 바뀌는 암호. 모두 실제였습니다. 박세윤이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 한국 지도가 떴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우리 레드팀이 전국 전력망을 공격합니다. 동시다발로요. 어떻게 막는지 보십시오. 오전 9시 15분.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들이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서울 15곳, 부산 8곳, 대구 6곳. 순식간에 5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박세윤의 팀원이 키보드를 쳤습니다. 모니터엔 숫자들이 올라갔어요. 초당 공격 횟수 237건, 302건, 489건.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빨간 점들이 나타나자마자 파란 원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격리됐다는 뜻이었죠. 평균 1.8초. 가장 빠른 건 0.9초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렇게 빠르게 어떻게 막나요? 박세윤이 설명했어요. AI가 공격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3년 동안 10만 건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이제는 공격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종류인지 알아챕니다. 10만 건. 3년. 저는 그 시간과 노력이 느껴졌어요. 오전 9시 32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위성 공격이었어요. 신호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위성 8기의 위치를 지켜봤어요. 첫 번째 위성 신호가 약해졌습니다. 100%에서 72%로 떨어졌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2초 뒤 두 번째 위성이 신호를 넘겨받았어요. 끊김없이요. 박세윤이 말했습니다. 위성 8기가 서로 백업합니다.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것이 즉시 대신하죠. 지상국 세 곳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이 공격받으면 제주와 서울이 바로 이어받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정말로 위성들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신호는 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요. 0초였습니다. 오전 10시. 박세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다른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지하 100m.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습니다. 영하 10도쯤 됐을까요? 거대한 창고였어요. 축구장 3개는 될 것 같았습니다. 천장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어요. 여기가 뭐죠? 박세윤이 앞으로 걸었습니다. 데이터 백업 저장소입니다. 줄지어 선 서버 렉들이 보였어요. 수백 개는 됐습니다. LED 불빛이 깜빡였죠. 초록색, 파란색. 살아있는 심장 같았어요. 박세윤이 서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전국 모든 데이터가 여기 복사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위에서 시스템이 전부 망가져도 여기서 5분 안에 복구할 수 있어요. 5분.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다른 곳에도 있나요? 박세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국 7곳에 똑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대전, 서울, 제주, 부산, 광주, 대구, 강원도. 어느 한 곳이 없어져도 나머지가 바로 이어받습니다. 7곳. 저는 한국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실감했어요. 우리는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로 된 방이 나타났어요. 안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로봇 팔 4개가 움직이고 있었죠. 저건 뭐죠? 박세윤이 설명했습니다. 자동 유지 보수 시스템입니다.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 없이도 로봇이 수리합니다. 24시간 내내요. 로봇 팔 하나가 서버를 열었어요. 부품을 빼내고 새 것을 끼웠습니다. 3분 만에 끝났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완전 자동이네요. 박세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이 없어도 돌아갑니다. 전쟁이 나도요. 전쟁이 나도.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우리는 다시 관제실로 돌아왔어요. 큰 스크린에 미국 펜타곤과 연결됐습니다. 밀러 자문관이 화면에 나타났죠. 밀러가 물었습니다. 최 박사 어떻습니까? 현장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했어요. 제 분석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밀러의 표정이 굳었어요. 얼마나 강합니까? 저는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정리한 자료였어요. 백업 시스템 147곳, 데이터 저장소 7곳, 위성 신호 끊김 0초, 공격 방어율 99.7%. 모두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밀러가 뒤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CIA 분석관, 해군 대령, 육군 사이버 팀장. 모두 침묵했어요. 밀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48시간 테스트 결과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공격 1024건을 동시에 받고도 0.3%만 뚫렸어요. 실전이라면 더 막을 겁니다. 박세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조용히요. 이제 혼자 서도 됩니다. 혼자 서도 된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밀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주십시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19년의 배신감, 한국에 대한 불신, 그 모든 게 틀렸어요. 박세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몰랐어요. 우리가 소리 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왜 소리 내지 않았나요? 박세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힘은 소리 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보여주면 되니까요. 힘은 소리 내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펜타곤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 의자 50개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의회 국방위원 7명, 국방장관, 합참의장, 사이버 사령관까지. 모두 제 보고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섰어요. 손에 든 리모컨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죠. 한국 사이버 방어 능력 재평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이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밀러 자문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48시간 테스트 결과입니다. 우리 레드팀이 초당 1024건 공격했습니다. 한국은 99.7%를 막았어요. 뚫린 건 0.3%뿐이었습니다. 국방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0.3%면 거의 완벽하다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전력망 구조도였어요. 한국은 전국에 백업 시스템 147곳을 구축했습니다. 하나가 공격받으면 0.5초 안에 다른 곳이 대신합니다. 격리와 복구가 자동으로 이뤄지죠. 합참의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자동이라면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AI와 로봇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갑니다. 제가 지하 100m 저장소에서 직접 봤습니다. 로봇 팔이 서버를 수리하는 걸요.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이번엔 위성 궤도 지도였습니다. 한국은 적에도 위성 8기를 운용합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7분 안에 배치를 바꿔요. 신호 끊김은 0초입니다. 지상국 3곳이 협력하기 때문이죠. 국방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0초? 한 번도 안 끊긴다는 겁니까?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테스트 당시 녹화한 거였어요. 화면엔 위성 8기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신호를 읽자 즉시 다른 것이 이어받았어요. 끊김없이요. 보시다시피 완벽한 연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숫자 비교표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했습니다. 백업 시스템 수, 위성 운용 능력, 암호 방어 수준. 세 가지 모두 한국이 우리와 대등하거나 더 뛰어납니다.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대등하다고요? 한국이 우리만큼 강하다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일부 영역에선 더 강합니다. 특히 복구 속도와 분산 시스템에서요. 밀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럴 리 없어. 1987년 한국은 우리 기술 없이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987년은 38년 전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변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사이에요. 국방위원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박세윤이 보내준 자료였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이 분야에 연간 8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조용히요. 언론에도 안 나왔고 우리 정보망에도 안 잡혔어요.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10년 8억 달러. 숫자가 스크린에 떴어요. CIA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보여준 겁니까? 저는 박세윤의 말을 떠올렸어요. 필요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72시간 점검이 그 순간이었던 거죠.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최 박사, 솔직히 말해보시오. 만약 한국과 우리가 실제로 맞붙는다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무거운 질문이었어요. 사이버와 우주 영역에선 비길 겁니다. 어느 쪽도 쉽게 이기지 못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힘드네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현실입니다. 동등한 파트너. 그 문구가 스크린에 크게 떴어요. 밀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소. 검증이 더 필요해.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밀러, 앉으시오. 최 박사 보고는 현장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말든 팩트는 팩트요. 밀러가 입을 다물었어요. 국방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 박사, 권고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일방적 보호에서 상호 협력으로요. 그들은 이미 준비됐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의견 있는 분?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 박사 말이 맞습니다. 저도 현장 보고서를 봤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CIA 분석관도 동의했어요. 우리 정보도 같은 결론입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국방장관이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요. 한국과 새 협력 프레임을 만듭시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박수치지 않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오후 1시였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죠.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한국을 무시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세윤이었어요. 브리핑 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박세윤이 다시 보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렵죠. 당신은 용기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용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틀렸다는 걸 인정한 것뿐이었어요. 저녁 6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미 국방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호 중심에서 협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가 이어 말했죠.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인정.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편견을 깨는 것도 관계를 바꾸는 것도 모두 인정해서 시작됐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19년의 배신감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때의 한 기업이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변했고 성장했어요. 저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방안. 이번엔 편견 없이 사실만으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워싱턴과 서울을 잇는 화상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오전 9시 저는 국무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이 함께였죠. 건너편 스크린엔 한국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보였어요. 박세윤도 뒤에 서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양국 실무진이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자료는 100페이지가 넘었어요. 지난 한 달간 밤낮으로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한미사이버 우주협력 프레임 2025.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떴어요. 첫째, 공동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향후 5년간 연 3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양자 암호, 위성방어, AI 시스템 세 분야에서 함께 연구하죠. 한국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상호 백업 체계입니다. 한국의 위성 8기와 미국의 위성 12기를 연결합니다.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쪽이 즉시 지원하는 거죠.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기술 공유는 어느 수준까지입니까? 저는 준비한 답을 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각자 보유합니다. 하지만 운용 프로토콜과 비상 절차는 공유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셋째 공동훈련입니다. 연 2회 각 2주간 양국이 함께 모의 훈련을 진행합니다. 서로의 시스템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하죠.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이건 기존 동맹과 다릅니다.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쌍방향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예요. 한국도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도 한국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박세윤이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관계가 바로 이겁니다. 의존이 아니라 선택. 강요가 아니라 협력이요. 국방장관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좋습니다. 이 프레임으로 진행하죠. 한국 국방부 장관도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화면을 통해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오전 10일시였어요. 저는 복도에서 국방장관과 마주쳤습니다. 최 박사 수고했습니다. 당신이 사실을 말해줘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국방장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닙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법이죠. 당신은 용기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엔 새 업무 지시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미 공동 연구 프로그램 책임자. 제 새로운 직책이었어요. 앞으로 5년간 한국과 함께 일하게 될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제니퍼였습니다. 아리아나 소식 들었어. 한국 담당 책임자 됐다며? 괜찮아?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좋아.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제니퍼가 다시 물었어요. 2019년 일은? 아직도 한국 불신하잖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019년의 배신감.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건 한 기업이었어. 한국 전체가 아니야. 내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그 문장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6시 퇴근길이었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과 한국이 사이버 우주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기존 일방적 지원 구조를 깨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어 말했죠.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이 공식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인정.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밤 9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박세윤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내년 1월부터 서울에 3개월간 파견 갑니다. 공동 연구 킥오프 준비차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1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대전 지상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엔 동료로요. 동료. 저는 그 단어를 되새겼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대상도 평가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함께 일할 동료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한국을 무너뜨리려던 점검은 오히려 한국의 힘을 증명했죠. 그리고 제 편견을 깨부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밀러 자문관이었습니다. 문자 한 줄이었어요. 최 박사, 당신 말이 맞았소. 내가 틀렸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저처럼 시간이 필요할 거였어요.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시간이요. 밤 11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편견 없이, 과거 없이, 오직 현재와 미래만 보고 일할 겁니다. 한국과 함께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박세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선택. 그게 진짜 동맹이었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의지하지 않고 함께하지만 종속되지 않는 관계.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였어요.